경찰이 완전히 사라진 도시에서 무려 1000여 개의 한인 상점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5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도시 폭동 속에서 한 민족이 세계를 놀라게 한 전설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경찰도 포기한 그 땅에서 평범한 상인들이 무기를 들고 옥상에 올라섰을 때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분노한 폭도들 앞에서도 한 발자국 물러서지 않았던 그들의 선택은 정당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미국 사회가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덕분이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입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 경영학을 전공한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LA에서 살면서 정말 다양한 민족들을 만났지만 한국인들만큼 특별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특별함을 처음 깨달은 건 대학 룸메이트였던 박민수를 통해서였어요. 민수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이 있었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맨손으로 중국군과 싸우셨어. 탄약이 떨어지면 돌멩이로도 싸우셨대.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가족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LA에서 부동산업을 시작했고 우연히 민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부모님과 함께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인 커뮤니티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정말 독특한 곳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상가 지역 같았지만 들여다보면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거든요. 한국 음식점, 노래방, 교회, 학원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근면성과 가족 중심적인 문화였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많은 한국인 고객들을 만났어요. 그들 대부분이 정말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죠.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까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선생이라는 분이었어요. 60대 후반의 연세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넛 가게를 여시는 분이었죠. 언젠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해야지 뭐. 이 선생님이 답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의 자녀들이었어요. 큰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변호사, 딸은 교사가 됐더라고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지. 이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교육 철학을 이해하게 됐어요. 민수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셨는데 평상시에는 과묵하셨지만 가끔 찾아뵈면 제게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쟁터에서 배운 게 있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반드시 동료가 있어야 해.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된 건 폭동이 일어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LA는 오랫동안 인종 갈등의 화약고였어요. 특히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로드니 킹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백인 경찰 4명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우연히 시민의 비디오 카메라에 찍혔거든요. 그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무력한 시민을 경찰들이 몽둥이로 50번 넘게 때리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경찰들이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재판부에서 나온 판결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4명의 경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백인이 대부분인 캘리포니아의 도시인 시미밸리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LA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온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거였죠. 판결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시위가 시작됐고 해가 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집회였어요. 하지만 점차 돌이 날아가고 상점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본격적인 폭동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날 부동산 계약 때문에 다운타운에 나가 있었어요. 오후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거리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다니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길에서 만난 한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처음이라 경찰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죠. 급히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민수가 걱정됐어요. 코리아타운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거든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가 잘 안 됐어요.
몇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민수와 연결됐어요. 민수야, 지금 그쪽 상황이 어때? 마이클, 여기 정말 심각해. 경찰이 한 명도 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없다고? 왜? 모르겠어. 다 부유한 동네로 갔나 봐. 우리 쪽은 완전히 방치됐어.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LA 경찰이 코리아타운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당장 갈게. 아니야, 오지 마. 정말 위험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친구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가는 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불타는 자동차들, 깨진 상점들, 거리에 널린 잔해들, 마치 전쟁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찰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중간에 검문소 같은 게 있길래 들려봤더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지키는 거예요. 경찰이 안 오니까 우리라도 해야죠.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대답이었어요. 이미 여러 민족들이 각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대를 막고 있었는데 코리아타운만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 병력 대부분이 베벌리 힐스와 웨스트사이드 같은 백인 부유층 지역으로 집중됐더라고요.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거든요. 물론 완전히 평화로운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른 지역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민수네 마트 앞에 차를 세우고 그를 찾았어요. 민수? 그런데 대답이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여기야. 올려다보니 민수가 건물 옥상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거든요. 올라와.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니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수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한국인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총, 방망이, 강목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평소에 온순하고 평화로웠던 한국인들이 무기를 들고 있다니. 자경단이야. 경찰이 안아주니까 우리끼리라도 지켜야지. 민수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신 분이라 그런지 의외로 침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휘를 맡고 계셨어요. 옥상에 있던 사람들을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나이도 20대부터 60대까지, 직업도 상인, 회사원, 학생까지 다양했죠.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인상적인 분이 있었어요. 최할아버지라고 부르는 70대 노인분이었는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질서가 가장 중요해. 최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무작정 싸우면 안 되고 규칙을 정해서 움직여야 해. 정말 그랬어요. 한국인들은 무작정 무기를 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민수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물론 위험해. 하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하거든. 그 말씀이 맞았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니 정말 무법천지 상태였거든요. 유리 깨지는 소리, 고함 소리,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저기 봐. 누군가가 어둠 속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무리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20명은 넘어 보이는데 긴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몽둥이, 쇠파이프, 심지어 화염병까지 있는 것 같았어요. 준비해. 민수 아버지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자세를 잡았어요. 저는 부동산업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무리가 마트 앞까지 왔을 때 아래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뭐야? 한국인들 가게네. 다 털어버려. 정말 섬뜩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멈춰라. 민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은 사유재산이다. 당장 돌아가라. 하지만 아래 무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총 있으면 뭐해? 쏴보라고. 겁쟁이들 내려와서 붙어봐. 도발적인 외침들이 계속됐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한국인이 흥분해서 총을 겨누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 아버지가 재빨리 막으셨습니다. 안 돼. 절대 먼저 쏘면 안 돼. 하지만 저 사람들이 규칙은 규칙이야.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거야. 민수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정말 대단한 자제력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민수 아버지가 다시 외쳤어요. 그리고 공중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소리에 아래 무리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아마 진짜 총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네? 이 사람들 장난 아니야. 일단 빠지자. 무리는 서로 의논하더니 천천히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위기는 넘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어요. 30명은 좋게 되어 보였죠. 이번엔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 아버지는 침착했습니다. 우리도 준비됐어. 포기할 생각은 없어. 정말 그랬어요. 한국인들의 눈빛에는 굴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치 상황은 더 긴장됐어요. 아래 무리가 더 공격적이었거든요. 나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우리가 몇 명인지 알아?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깐, 저 사람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저 사람들 진짜 군인 같아. 움직임 봐. 정말 그랬어요. 한국인들의 움직임에는 훈련받은 사람들의 체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 베트남전 나간 사람들이야. 무리 중 누군가가 말했어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네. 그 말에 무리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소. 민수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이곳은 우리가 평생 읽어온 터전이거든. 그 말에 아래 무리도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느끼는 게 있었나 봐요. 결국 그들도 물러갔습니다. 한국인들의 결연한 의지 앞에서 주춤한 거죠. 그날 밤 내내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왔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큰 화염이 하늘을 밝히더니 폭발음이 들렸거든요. 뭐야 저게? 가스탱크가 터진 것 같은데?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거였어요. 부상자가 있을 수도 있어. 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뒤로하고 구조 작업에 나선 거예요. 위험해요.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민수의 대답이었어요. 결국 몇 명이 현장으로 향했고 정말로 부상자 2명을 구조해왔어요. 다행히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차별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조된 히스패닉계 남성이 간신히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민수 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강하지만 따뜻했고 자신을 지키지만 남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해가 뜨자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 헬리콥터들이었죠. 옥상에 우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찍고 있어. 정말로 헬리콥터에서 옥상에 한국인들을 찍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방송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전 세계가 보겠네. 민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우리 상황을 알려야지.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옥상에서 무기를 들고 서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으로 가득했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코리아타운 곳곳에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어요. 한국인들의 자위 노력 덕분이었죠. 민수네 마트도 1층 유리창 몇 개가 깨진 정도였어요. 다른 상점들에 비하면 정말 경미한 피해였습니다. 다행이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코리아타운의 피해는 막대했어요. 수백 개의 상점이 불타거나 약탈당했고 많은 교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김씨 세탁소였어요. 60대 부부가 40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였는데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거든요. 평생 모은 걸 하루아침에 다 잃었네. 김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폭동이 끝나자마자 한국인들이 복구 작업에 나선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도와야지. 한 상점 주인의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피해가 큰 가게부터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자재와 인력을 서로 나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박씨 식당 사장님이었어요. 자신의 가게도 피해를 입었는데 김씨 부부를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당분간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주셨거든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박 사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평소에는 각자 경쟁하며 살지만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는 거죠. 며칠 후 언론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전 세계 언론에서 이들을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시니컬한 표정으로 민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옥상에 총을 들고 선 건 결국 폭력 아닌가요? 법치주의 사회에서 자경단 활동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기자의 질문에는 명백한 비판적 의도가 담겨 있었거든요.
폭력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민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경찰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거든요. 911에 신고해도 해당 지역에 출동할 수 있는 병력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럼 법은 어디에 있었죠? 개인이 무기를 들고 치안을 담당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자가 계속 몰아붙였어요. 법이 사라진 순간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지킨 것뿐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경찰이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하지만 자경단 활동은 위험했을 겁니다. 더 큰 충돌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기자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격한 원칙이 있었소. 민수 아버지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제 공격 금지, 경고 우선, 서로의 가게를 교차 보호하는 것. 우리는 무작정 싸운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대응했소. 원칙이 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총을 쐈잖아요. 그게 과연 적절했을까요? 경고 사격이었죠. 실제로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대답이었어요. 덕분에 더 큰 충돌을 피할 수 있었어요. 데이터를 보세요. 제가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구역은 인접 지역보다 피해가 현저히 적었어요. 사망자도 없고 중상자도 없었어요.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죠. 기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서웠을 텐데요. 총을 든 사람들을 보는 게 말이에요. 물론 무서웠소. 민수 아버지가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무서웠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서웠을 거요. 하지만 무서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소. 뭘 지킨다는 거죠? 가족이요, 이웃이요, 그리고 평생 일궈온 터전이요. 민수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우리가 여기 온 지 20년이 넘었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요. 그걸 하루아침에 이룰 순 없었소. 이건 영웅담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제가 마무리했어요. 극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살아남은 방식이죠.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기자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프탑 코리안의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걸 인정한 거였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똑같이 할 겁니다. 민수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지키는 수밖에요. 그 인터뷰 이후 루프탑 코리안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점차 이해하게 됐죠. 복구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교민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도왔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평소에는 각자 경쟁하며 살지만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는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 의사들이었어요. 폭동 기간 중에 부상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준 거예요. 한국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의사의 사명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봐주셨어요. 몇 주 만에 코리아타운은 거의 원상복구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어요. 새로운 상점들이 생기고 기존 상점들도 더 크게 확장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우리 특성이에요. 민수의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폭동 당시 한국인들을 공격하려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나중에 사과하러 온 거예요. 그는 마커스라는 이름의 젊은 흑인이었는데 그날 밤 민수네 마트를 습격하려 했던 무리에 있었대요. 죄송합니다. 마커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제가 잘못했어요. 화가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민수 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미안해요. 마커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됐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민수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그 후 마커스는 종종 마트에 찾아와서 물건을 사고 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민수 가족과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마커스의 변화를 보며 민수가 한 말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강하지만 관대했고 당당하지만 포용력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됐어요. 민수가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올린다고 해서 초대받은 거였어요. 도착했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동안 책으로만 봤던 한국을 직접 보게 된 거니까요. 서울에 도착해서 본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50년 만에 이룩한 발전상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지하철은 뉴욕보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첨단 기술의 흔적을 볼 수 있었죠.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룬 거예요? 민수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성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습관이죠. 한국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한국전쟁기념관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전쟁의 참상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 계세요. 민수가 참전용사 명단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루프탑 코리안의 뿌리를 이해하게 됐죠. 그들의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불굴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부산의 유엔묘지도 찾아갔어요.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외국 군인들의 묘비를 보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를 지키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분들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죠. 민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특별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서도 항상 밝은 표정이었고, 식당 사장님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서비스 정신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밤늦게까지 학원가에 불이 켜져 있고 도서관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교육이 우리를 바꿨어요. 한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사람이 자원이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교육 때문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시골 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시설은 낙후됐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우리는 공부로 세상을 바꿀 거예요. 한 고등학생의 말이었어요. 그 당찬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루프탑 코리아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이 더 흘러서 저는 한국 관련 부동산 전문가가 됐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도우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도 관련 업무를 맡았어요. 현대차가 엘라뱀에 공장을 세울 때도 부동산 자문을 해드렸죠. 한국 기업들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동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루프탑 코리안과 같은 정신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였는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한국 기업이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위기 상황에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임원들이 먼저 급여를 삭감했고 회사 전체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회사 사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뭉쳐야 해요. 결국 그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성장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루프탑 코리안 정신이 기업 경영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또 한 번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한 대기업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미국 지역에 구호 물품을 보낸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당연하죠. 그 기업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바로 한국인의 특성이에요. 2010년대 들어서는 한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부터였죠.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작품들이 아시아를 휩쓸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뭔가 다르네요. 미국 친구들도 인정했어요.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 드라마만의 특별함이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 희생 같은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한국적인 정서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한국 가요계도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원더걸스, 소녀시대 같은 가수들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더니 나중에는 싸이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넘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어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니 이제 한국 음악이 세계 음악이네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빌보드 1위는 물론이고 그래미까지 후보에 오르더라고요. 이제 한국 가요가 주류 음악계의 중심이네요. 미국 음악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성공의 뒤에 루프탑 코리안 정신이 있다고 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그리고 팀워크. 모두 그때 옥상에서 본 한국인들의 정신과 같은 거였어요. 영화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줄은 몰랐어요. 할리우드 관계자들도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놀랍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끈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들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같은 작품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죠. 이제 한국 콘텐츠가 세계 표준이네요.
스포츠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이 됐을 때,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을 때, 박세리가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마다 루프탑 코리안을 떠올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게 바로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특히 2002년 월드컵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이 4강까지 오르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붉은 악마의 함성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때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 기자의 말이었어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단결력을 봤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게임 산업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들이 전 세계 게이머들을 사로잡고 있죠.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시작된 웹툰이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어요. 네이버 웹툰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것도 한국인의 특별한 재능이에요. 한국의 기술력도 정말 대단해요. 5G 통신, 반도체, 스마트폰까지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기술로 세상을 바꾼다, 한국 기업들의 비전이죠. 삼성의 반도체 기술, LG의 디스플레이 기술,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까지 모두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한국식 방역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거든요. 시민의식과 정부 능력이 결합된 결과 이렇게 평가받았어요.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정신, 이것도 루프탑 코리안 정신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한 병원에 한국에서 의료진과 물자를 보내준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됐다는 걸 느꼈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환경 기술도 주목받고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재생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한국의 우주 개발도 인상적이에요. 누리호 발사 성공, 달 탐사 계획까지. 작은 나라가 우주 강국을 꿈꾸는 것도 루프탑 코리안 정신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한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창업 열풍도 대단해요.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빠른 실행력. 한국 신생 기업들의 강점이에요. 한국의 패션과 화장품 산업도 대단해요. 한국 스타일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감각. 이것도 한국인의 특별한 재능이에요. 최근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한 중학생이 루프탑 코리안을 주제로 글을 써서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학생은 이렇게 썼대요. 루프탑 코리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모습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정말 훌륭한 글이었어요. 어린 학생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런 차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루프탑 코리안 정신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얼마 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LA시에서 루프탑 코리안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운다고 발표한 거예요. LA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 시장의 말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민수도 왔고 민수 아버지도 오셨어요. 이제 80대가 되신 분이지만 여전히 꼿꼿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기억되다니. 민수 아버지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분들이 보여준 용기가 이제 역사가 된 거니까요.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옥상에서 무기를 들고 서 있던 한국인들의 모습, 그들의 결연한 눈빛. 제막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계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출신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한 히스패닉계 시민의 말이었어요.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루프탑 코리아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인의 정신이며 미래에도 이어질 불굴의 의지라는 걸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그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들은 루프탑 코리안의 정신으로 이겨낼 거예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서는 모습, 손흥민이 끝까지 뛰는 모습, 봉준호 감독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 모두 루프탑 코리안 정신의 현대적 발현이에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한국의 한 젊은 창업가가 한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게 우리 특성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루프탑 코리안이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정신적 유산이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계 젊은이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조상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나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가치를 인식하고 있어요. 해외 동포들의 정체성 교육이나 문화 교육에서 루프탑 코리안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최근에는 루프탑 코리안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제작 계획도 있다고 들었어요. 할리우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소재네요. 한 영화 제작자의 말이었어요. 용기, 희생, 공동체.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정말 그렇죠. 루프탑 코리안에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면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만약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기대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의 정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도 루프탑 코리안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작은 나라지만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 모두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도 루프탑 코리안 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려는 부모들의 마음,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의 의지, 모두 그런 정신에서 나온 거죠. 교육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한국인들이 믿는 가치예요. 실제로 한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교육 때문이거든요. 인적 자원이 유일한 자원이었던 한국이 교육에 투자해서 성공한 거죠. 최근에 정말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한 시민단체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 단체 대표의 말이었어요.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바로 한국인의 특성이에요. 자신들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루프탑 코리안 정신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인류애로까지 확장됐다는 걸 느껴요. 한국의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한국 의사들의 모습 모두 감동적이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죠. 이런 사명감도 루프탑 코리안의 공동체 정신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체육계도 인상적이에요. 운동선수들이 후배들을 위해 시설을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모습을 자주 봐요.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루프탑 코리안 정신이 한국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느껴요. 세계 어디든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그 불굴의 정신이 함께합니다. 언제든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루프탑 코리안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 위대한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여러분도 루프탑 코리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공동체를 지키려는 희생정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도전이 닥쳐도 한국인들은 루프탑 코리안의 정신으로 헤쳐나갈 거예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려요. 옥상에서 총을 들고 서 있던 한국인들의 모습,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의지력, 그리고 생각해요. 그 정신이 바로 오늘날 한국을 만든 힘이라고. 한국 가요, 한국 드라마,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 이 모든 한국 문화의 원동력이 바로 루프탑 코리안 정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보여준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바로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여러분도 그 자랑스러운 정신의 계승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유산인 거예요.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인 학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누구 말이 맞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캐서린 테일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1학년을 마친 터라 전문 지식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1학년들은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 위주로 배우거든요. 저는 잡다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다양한 종류의 교양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계 문화에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들은 이유는 제게는 미국인으로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다인종 국가이지만 여전히 타인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종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죠. 교수님은 서양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아시아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었는데 세 나라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세 나라 중에서도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K-팝과 드라마, 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저처럼 한국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는 강의에는 몇몇 아시아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어요. 그 중국 유학생들은 항상 몰려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는 미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날은 교수님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강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대화된 한국의 세련된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과거 한국인들이 입고 다니던 옷, 살던 집, 먹었던 음식들이 매우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풍성한 실루엣과 곡선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제 눈을 사로잡았죠. 한국 학생들은 전부 패션 센스가 남달랐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은 과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던 그때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저건 다 가짜입니다. 교수님은 무엇이 가짜냐고 물어보았고 중국인 학생은 한국이 전통 의상이라며 말하고 다니는 한복이 사실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이 입고 다니던 옷을 한국이 훔쳐가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저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학생이 한국인 유학생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것을 훔쳐가서 자기 나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면서요. 저는 한국 학생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한국인의 뻔뻔함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은 그런 중국 학생에게 말로만 우기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은 소수민족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학생은 교수님에게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강의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교수님은 다음 강의 시간까지 한복이 중국의 의복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수업을 방해한 대가로 학점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고 다음 강의 시간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후로도 중국 학생의 한국 꼬투리 잡기는 계속되었습니다. There's something that we don't like about South Korea. Like, just little thing, like they claim a lot of things exactly from South Korea, which is not. 한국은 중국의 것을 시기해서 한복도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하고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공자마저도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 말했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오염을 중국의 탓인 것처럼 조작하여 중국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중국 학생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며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는 행동만 반복했죠. 중국 학생은 심지어 한국인들이 쓰는 한글이라는 언어가 중국의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근거를 들어 한글은 만든 이와 만든 과정이 자세히 남아있는 세계의 유일한 문자이며
한글이 한국의 고유한 문자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비열하게 자료를 조작하고 세계를 속인다며 한국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중립이고 뭐고 중국 학생과 같은 강의실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빽빽 질러대니 귀가 아파서 강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까지 와서 학문을 연구한다는 지식이니 증거와 논리 없이 고집만 부려대는 것도 정말 보기 싫었죠. 그날에는 아시아 국가의 군사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휴전 국가였으니까요. 학생들은 한국이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 적대국인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학생이 또다시 손을 번쩍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말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나 하자면서 말이죠. 단순히 군사력 순위를 넘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같은 전문적인 질문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이거라니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까지 묵살해버리는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중국 학생에게 왜 중국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말에 중국인 학생은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무려 3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죠. 전 세계에서는 3위이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군사력 부분에서는 조명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중국은 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7억 명이 넘지만 한국은 2,500만 명에 불과한다는 말로 중국의 군사력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왜 자기 나라 군사력을 말하는데 굳이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두는지 이상했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의기양양하던 그때 교수님은 동원 병력은 중국이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임은 변함이 없고 한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보다 한국의 군사력을 조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는 듯 교수님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가뜩이나 목소리가 큰 중국인이 소리까지 크게 질러대니 저는 중국 학생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중국 학생은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한국은 단 하루 만에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교수님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그렇게 생각하는 명확한 근거를 대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탱크와 미사일, 신식무기를 갖췄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춘 주장이었고 세계 국가 군사력 지수는 엄중한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중국 학생의 말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중국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상대일 것임이 분명했어요. 교수님은 흥분해서 말을 쏘아붙이는 중국 학생에게 중국이 수적으로는 우세한 게 사실이나 중국이 한국을 하루 만에 함락시키는 건 판타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한국의 거짓말만 믿고 편파적인 강의를 한다며 분노했어요. 한국에게서 돈을 받은 게 분명하다며 소리치는 무례까지 저질렀죠. 교수님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다며 중국 학생의 행동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한마디만 더 얻는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 하자 그제야 입을 다문 중국 학생에게 교수님은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많은 무기를 보유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떨어진다며 한국의 공군을 예로 드셨는데요. 한국은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웬만한 중국 전투기는 압살해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중국 학생은 중국도 5세대 전투기인 J-20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문가인 교수님에게 제대로 알아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는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 레이더에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전투기 한 대를 상대하려면 중국의 전투기 수십 대는 끌고 와야 게임이 된다는 말씀에 중국 학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중국은 그토록 자신하던 항공모함의 개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국방비를 확장했고 세계 군사력 순위 4위로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중국 학생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받자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저 그런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교수님은 한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유럽 나토의 최대 규모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로 군대를 재정비하는 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폴란드가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무기 제작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빠르며 빠르게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고 성능 무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한 나라의 군부대가 한국의 무기로 꽉꽉 채워지고 있는데 이래도 한국이 그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중국 학생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한국의 군사력을 까내렸습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것을 들먹이며 한국은 적국을 부수고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뿐이다. 지금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전부 전쟁 준비를 위해서다라고 말했죠. 한국과 달리 중국은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라 주장했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의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영토의 크기를 비교해 보여주었고 저 작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전쟁이 발생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그리고 그중 절반이 중국의 침략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을 침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침략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워왔지만 중국은 침략을 위해 군사력을 키웠고 지금도 다른 나라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학생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만 빼고 말이죠. 저는 한국이 1000번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거나 정복되지 않았음에 감명받았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교수님의 말을 직접 증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죠. 저는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가진 쉬는 시간에 한국 학생에게로 가서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 학생은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전쟁사를 설명해 주었는데 짧게 들은 내용이었지만 너무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전략으로 적군을 괴멸시킨 한 장군의 내용도 있었는데 만약 이런 전략가가 한국에 또 나타난다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게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겠더라고요. 전쟁은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자 잠시 휴식한 후 강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권 지수에 관련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도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듣는 건 흥미로웠지만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품을 물며 기겁하는 중국 학생의 불평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권 순위마저도 높았습니다. 공동 2위였죠. 그런데 역시나 중국 학생은 공동 2위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렸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공동 1위 국가가 6개고 2위 국가가 3개이니 한국은 7, 8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2위라고 하면 순위가 높아 보이니 7위라고 낮춰 부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7, 8위도 높은 순위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양 말하기에 중국이 한국과 비슷한 순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순위는 고작 66위에 그쳤습니다. 홍콩과 대만이 각각 19위, 35위인데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국을 보호한다는 강대국이 66위인 것이죠. 고작 66위인 중국이 공동 2위인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라는 학생들의 말에 중국 학생은 자신들이 66위인 것은 다른 강대국들이 중국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힘이 날이 갈수록 세지니 이런 식으로라도 중국의 길을 꺾어 놓으려 한다는 것이죠.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인 저희는 중국 학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쥐고 흔드는 강대국들의 견제 방법이 여권 순위를 조작하는 것이라니 중국 학생은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 학생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중국의 여권 순위가 강대국의 순위 조작 속에서도 무려 19위나 올랐고 이는 중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니 중국인들은 모두가 이런 걸까요? 저희가 있는 이 학교에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온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있는데 모두가 중국 학생의 생각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대체 왜 저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강의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중국 학생에게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는 영국인 유학생 에란스는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대학까지 온 건지도 의문이라고 할 정도였죠.
중국은 순위가 올랐으니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한국은 3위에서 7위로 내려갔으니 국제적 위상이 낮아진 것이라는 중국 학생의 말에 교수님은 한국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숫자는 작년과 똑같이 193개국으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위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숫자가 194개국이며 1위와 2위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려주셨죠. 그러자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학생은 유럽 국가의 입국 심사대에는 EU 국가와 그 외 국가 여권 소지자들의 통로가 따로 있는데 한국인들이 EU 국가의 통로를 함께 쓰고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입국 심사 없이 프리패스로 입국하는 반면 단체로 온 중국 관광객들은 길게 줄을 서서 몇십 분 동안 입국 심사를 기다렸다고 했죠. 중국 학생은 이 모든 이야기가 전부 꾸며낸 이야기라 말했지만 이런 경험담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우기는 것도 포기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중국 학생은 지칠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점점 떨어질 거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과 같은 여권 파워를 잃어버릴 거라며 또다시 한국을 걸고 넘어진 것이죠. 눈과 귀를 모두 막고 한국의 우수함을 깎아내리며 중국을 추켜 세우는 그의 태도에 질려버린 학생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중국인이라면 한국의 여권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서양인들은 아시아인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이 이를 이용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인들이 왜 덜 떨어진 한국인 행세를 하겠냐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또 다시 곳곳에서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둔 학생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 한국인들은 행동이 부지런하고 일머리가 있어서 많은 농장주들이 환영하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필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직하다고 했죠. 그런데 한 한국 직원이 어느 날부터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에 집중하지 않아 열에 8번을 실수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 한국인인 척 속여 취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행을 즐겨하는 한 학생은 중국의 여권 순위가 낮을 것을 이미 예상했다고 합니다. 중국 여행객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항상 시끄러웠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새치기는 얼마나 심한지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 여행 무리들이 새치기를 시도해 싸움이 났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죠. 반면 한국의 여권 파워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학생이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은 티가 났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전화도 나가서 받는 모습을 보며 참 배려심이 깊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이번에는 한국 학생의 차례였고 그는 자신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겪었던 어이없던 일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에게 경찰 아버지를 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한국인이 경찰서로 잡혀왔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같은 한국인이 대화를 시도하면 말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경찰에 잡혀온 한국인은 식당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분에 못 이겨 술병을 깨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경찰서에 잡혀있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한국인이 나타나자 당황했는지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렸고 곧이어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한국인 행세를 한 중국인에게 화를 냈고 그 동네 중국인들끼리 문제를 저지르면 한국인 인척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한국 학생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중국인들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때마다 한국인 인척하는 건 중국인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이고 이건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요. 이에 교수님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의 행동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오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여권 지수에서 한국을 앞지르게 된 국가가 많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미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중국 학생은 한국이 중국의 의복, 언어, 하다못해 알파벳까지 훔쳐갔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과 민족성이 중국의 발끝도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중국보다 밑에 있고 중국인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죠. 그 중국 학생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세뇌된 사람처럼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될 텐데 부디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대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미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사연은 미국의 한 대학 강의 중에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에 대한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고 나니까 진짜 저도 궁금해져요. 정말 중국인들은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사는 걸까? 라는 생각 말이죠.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인데 주말 유쾌하게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